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쭉 가면 됩니다. 30년대 북경 거리입니다. 여기가 북사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사천로 아이시스 극장 근처. 이런 전차가 다니죠? 전차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군인들이 보이죠? 군인들이 보입니다. 이제 복잡합니다. 이쪽이 20년대부터 중국 하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소설 얘기는 정작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 소설에서는 배경으로 멀리서 포소리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샹즈가 인력거를 빼앗겼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나죠. 자, 인력거꾼 샹즈. 인력거꾼이 가장 밑바닥에 고통스러운 직업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광에 가는 사람들 막장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막장 인생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죠.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광부들인데 그 못지않은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력거꾼 상지는 진짜 건실한 사람이에요. 여러 이 샹즈를 묘사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지옥에 굴러떨어져도 착한 귀신이 될 듯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착한 귀신이 될 듯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이를 데가 없죠. 시간만 나면 다 청소 다 하고 뭐 온갖 부지런은 다 떱니다. 남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담배를 피우기를 하나, 술을 마시기를 하나, 도박을 하기를 하나, 매춘을 하기를 하나. 정말 착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한 용어가 있죠.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막판에 이제 다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만약에 이게 자연주의 소설이었다면은 이런 밑바닥 인생들의 삶을 그려주는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 자연주의로 떨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에 얘기했던 차오 선생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하나가 늙은 인력거꾼 있죠. 찻집에서 만난 늙은 인력거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오 선생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주의적 삶에 대한 작가의 그 태도랄까? 의식이 보이죠. 그리고 늙은 인력거꾼을 통해서 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그 계기를 찾게 됩니다. 근데 자연주의 소설이라면은 고통 일색으로 아주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뒷골목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사진 찍듯이. 근데 이게 자연주의와 내추럴리즘과 리얼리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추럴리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그 시도입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이건 사실. 어떤 그 예술이든 추상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스들이 있으면은, 소재나 재료들이 있으면은 그걸 택해서 자기의 미적 기준이나 이런 형상화 방법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할당하고 배치하죠. 그리고 구성하고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작품은 재현이긴 한데 이게 추상화예요.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미메시스라고 얘기하죠. 그 미메시스는 그리스 어원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시학에서 그랬다 그랬죠. 이 미메시스는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해서 추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미메시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촬영하듯이 촬영해도 거기에는 촬영자의 관점이나 철학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어디를 크게 보이게 하고 어디 작게 보이게 하고 어디는 멀게 보이게 하고 어디는 가까이 보이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좋은 그 사실주의 작품일수록 사실주의가 이념이냐 사조냐 아닌 저는 무슨 이즘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주의는 이 인생의 그 진실한 측면에 주목해서 자신의 논리에 맞게 독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예술이라면은 되게 사실주의적 작품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상도가 높은 작품들은 사실주의하고 거리가 멀더라 얘기할 수 있는데 하긴 하는데 사실주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더니즘 작품들도 리얼리즘에 육박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진실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술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즘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게. 모더니즘 그러면은 주로 지식인이 도시에서 겪는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농촌에서는 모더니즘이 싹틀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모더니즘 관점에서 농촌을 그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게 이상의 시선인데 뭐 거기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연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베이징 하류층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그 자연주의적 착각에 빠지지 않고 샹즈라는 그 고통스러운 인물을 형상화하되 이 사람이 이 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차오 선생이나 샤오마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독자들은 차오 선생과 샤오말의 할아버지 있죠. 샤오말의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봐야 입체적으로 이 샹즈의 고통의 원인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샹즈의 고통은 뒤에 개인주의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주의적 문제라는 거죠. 구조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샹즈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죠. 모든 걸 개인 안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 또는 이기적인 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이기적인 희망 안에 갇힌 채 연대나 협력의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면 이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자연주의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마오쩌둥 시대에 라오서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은 정치 우위적인 문학관이 빚은 해프닝들이에요. 이 마오쩌둥은 연안문의 강화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와 예술의 조화, 내용과 형식의 조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치가 제1순서가 돼야 되고 예술은 그 다음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슬로건만 난무하는 순간은 그 예술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 마오쩌둥 패거리들이 라오서의 낙타 샹즈를 비판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자를 풍자했다는 것. 그리고 낙타 샹즈가 무력하게 타락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따르자면은 낙타 샹즈를 인력거꾼 노동조합 투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야. 근데 그런 인물 형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라오스를 비판한 거지. 이게 사회주의 문학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문학의 죽음을 초래한 겁니다. 우리가 금방 알아채잖아요. 만약에 우리 샹즈가 이 사회의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서 인력거꾼들을 결집해서 그죠?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가 조합장이 돼서 투사가 돼서 이 류스하고 대결을 하고 싸우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을 그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쟁취해야지 나가자 하는 횃불을 드는 그 그림으로 끝났다면은 이건 싸구려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황석영의 객지가 있어요. 객지. 많이 들어보셨죠? 객지 판본이 다릅니다. 객지 판본에서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그 동혁인가 그래 인물이 오래전에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혁이가 내일은 뭐 또 다른 해가 뜰 것이야 정도로 끝을 내요. 근데 황석영이가 바꾸면서 나중에 뭐 새로 판본을 바꾸면서 동혁이 어디인가 불을 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걸로 나와요. 그 순간에 너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에 자기적으로 뜯어 맞추는 거죠. 사회주의의 길로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을 예술의 그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설이라면은 그런 인간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을 이 계급 투쟁의 전사들로 의식화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비판할 수 있죠. 특히 류한민 같은 애. 그러니까 그 자기 사상을 하나의 상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품을 생각하고 선생을 가차없이 배신해 버리는 거죠. 자신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인력거꾼 조합을 결성을 하지. 그리고 또 거래를 하죠. 이런 일도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극우파들이나 극좌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뒤에 조작하고 하는 일들이죠. 그 사회주의를 비판했다고 우리 라오 선생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해서는 곤란하죠. 우리 앞에서 맨 앞에 66년에 비극적인 실종에 주목해야 한다 그랬죠. 그게 중국 그 현대문학의 암흑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샹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지옥에 굴러떨어져도 착한 귀신이 될 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끝없이 당하기만 해요. 이유도 모르고. 그렇지.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인력거 빼앗기고 뭐 온갖 상처투성이가 되질 않나. 훈이오한테 걸려서 이렇게 생고생하지 않나. 생고생인가? 그러지 않나. 이 양씨집에 전세기사로 가서 고통당하지 않나. 또 순한테 모든 걸 뜯기지 않나. 그렇죠? 그 샤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그 성병을 달고 다니지 않나? 다 당하고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자각이 이르지 못하죠. 근데 흐릿한 자각이 이르는 과정들이 두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쭉 흐름 타고 올 때 차오 선생하고 누구라고요? 샤오말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을 놓치면은 이 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통 이 고통스러운 샹지의 모습만 그리게 됩니다. 이건 자연주의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독자들이 개입해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고통만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만드는 거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인력거꾼이라는 게 먹느니 허접한 끼니요 쏟아내는 건 피밖에 없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돈을 벌지만 가장 낮은 보수를 받았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 모든 법, 모든 고난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게 착한 인력거꾼 샹즈의 성격과 이런 성격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샹즈가 놓여있는 위상을 볼 수 있는 윤곽입니다. 열심히 100원을 벌어서 96원 주고 삐까번쩍한 삐까삐까란 말이 일본어인가요? 번쩍번쩍한 일본어 쓰면 어때서요? 나는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영어 쓰고 불어 쓰면은 막 폼나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일본어 쓰면 무슨 잡아 죽일 놈처럼 막 바라봐요. 방송에서도 영어 쓰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죠. 프랑스어 쓰고 그러면 폼난다 이러죠.
일본어 쓰면 바로 항의가 들어가요. 막. 어린애부터 이렇게 무슨 할머니까지. 그게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반증이에요. 쓰면 어때요? 우리는 언어는 잡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국문과 교수가 좋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국어 순화 운동의 반대론자입니다. 그 언어를 정화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어를 정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정신을 정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살균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에 깃드는 온갖 잡스러운 유산균들, 미생물들, 미네랄들을 깃들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뇌를 다 증류해버린다고? 그 남는 게 뭐겠어요? 이게 극우 파시스트들과 좌익 파시스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언어 정화를 한다는 발상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 사회 정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회 정화라는 말 내세우는 놈들 다 깡패 정치인들입니다. 폭력배들이 그런 소리 하죠. 괜히 흥분하네. 네, 뭐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버킷하고 버킷리스트 할 때 버킷하고 바뀌었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슬리프하고 쓰레빠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어식으로 발음할 때하고 영어 원어에 가깝게 발음할 때하고 우리가 떠오르는 것도 많이 달라요. 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죠. 얘기하다가 진도는 못 나가고 딴짓만 하고 싸돌아다니게 생겼습니다. 네, 돌아가 보죠. 네,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또 가끔씩 제자리 왔다가 또 딴 데 헤매고 그러는 거죠. 뭐 영영 딴 데로만 안 가면 되지. 뭐. 갈 길 가다가 무덤에만 제대로 도착하면 됩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돌아와요. 하는 말이 그렇죠. 뭐 때문에? 왜 나만 이거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는 병사들을 원망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저주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우롱하여 이런 징후를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절규했다. 그나마 간신히 갖고 있었던 희망의 그 상징이었던 인력거마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향지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82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맨 앞에. 이 장면, 캡처하느라 아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캡처 장면일 겁니다. 캡처 잘했죠? 요 세 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 짐의 무게들 보세요. 삶의 무게들.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 낙타의 형상으로 그림자에 그대로 비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향지는 희망을 종교로 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종교로 삼는 우리의 향지는 다시 다음에 쉼표가 중요해요.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향지는 이른 아침에 인력거를 끌고 한바탕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찬바람이 소매뿌리로 스며들면 냉수욕을 하는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쭉 이어집니다. 맹렬한 바람을 치고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합니다. 어떤 새끼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경주마의 이 안경을 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립니다. 희망을 향해서. 희망이라는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무시무시한 수렁이었던 것이지. 근데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빠집니다. 우리가 희망 고문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희망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 어떤 희망이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희망이란 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여기에서 너 무슨 생각하는 데가 중요하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너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희망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내놓죠. 뭐 신학부터 시작해서 처세술까지.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는 편입니다. 뭐 믿는 사람도 있겠죠. 뭐 희망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어떤 희망이냐, 어떤 맥락에서 이 발화하는 희망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희망의
지금 여기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 전당포 주인이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걸 다 갖다 맡기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 혹시 전당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어로 전당포를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바탕질자를 써요. 바탕질자. 우리가 소질할 때 있죠? 바탕질자를 쓰는데, 일본의 전당포에는 질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어원을 제가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 직관적으로 보건대, 이건 모든 내 바탕들을 다 갖다 맡기고 뭔가 찾아온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그죠? 다 갖다 바치고 뭔가 잠시 빌려오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찾아오면은 좋은데, 대부분의 전당포에 맡긴 물건들은 돌아올 기약이 없지. 아마 그런 기억들, 요즘도 전당포가 있나? 우리 젊은이들? 없나요? 우리 때만 해도 전당포를 꽤 갔는데. 그죠? 학생증 망치고 술 먹고, 찾으려고 전당포에 가고 그랬었는데, 전당포에 맡긴 이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품목들이. 외투, 책, 특히 큰 사전들, 시계, 어떤 사람은 안경까지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경이 찾으러 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물론 좋은 안경이어야 했겠죠. 카메라, 이런 거만 맡겼죠. 여기까지만 하죠. 이 전당포에서 유대인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대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전당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학로에서 몰타의 유대인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유대인. 그게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16세기죠. 16세기 셰익스피어 이전의 극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보다 선배예요. 선배 극작가는 정말 뛰어난 극작가입니다. 근데 아주 젊어서 죽었는데, 27인가 죽었는데, 그 몰타의 유대인 아주 재밌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 크리스토퍼 말로의 희곡집이 나와 있고, 희곡집이. 지금 대학로에서 제가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아주 연출도 잘했고요. 이 마임하고 연극이 결합을 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닿으면은 꼭 보십시오.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 사고 있습니다. 이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두성이라는 그 마임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마임하는 사람이 몸짓 연기를 지도해서 마임이 연극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돼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연출의 맛들이 있잖아요. 연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죠. 그리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대학로 가셔서 그 연극 보시고 낙산을 걸어 보십시오. 요즘 기가 막힙니다. 그 바람이랑 하늘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랜만에 낙산을 갔는데, 한 20년 만에 갔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 이 낙산을 내사산이라죠. 서울을 둘러싼. 그러죠? 인왕산, 이 백악산, 낙산, 목멱산, 남산. 이렇게 해서 내사산이라고 그러는데, 낙산의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대학로 쪽 바라보는 것과 이쪽 강북 쪽, 한성대 쪽으로 바라보는 것. 한번 가보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와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자, 유대인까지는 얘기하고 그만합시다. 일단 달립니다. 향주는 뭔 얘기하다 전당포까지 가버렸지?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쭉 가는 것 같다가 자꾸 새고 이러잖아요. 바른 길로만 쭉 가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삶의
그 길이 어떨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달립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이 거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온몸은 한 군데도 풀어진 데 없이 팽팽해졌다. 마치 개미떼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파란 벌레가 온몸을 뒤틀며 저항하듯이 온몸이 땀투성이다. 인력거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서 긴 한숨을 돌린 뒤 입가에 묻은 황사를 닦아내면 문득 자신이 천하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 악큐 형상이 계속 드러나죠. 다른 방식으로 계속 희망이라는 믿음을 표대처럼 세워놓고 계속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최면을 거는 거지. 나에겐 희망이 있어. 나는 천하무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 희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 성찰이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은.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누굴 만나면서라고? 부분적으로는 차오를 만나면서. 차오의 집에 오면서 오아시스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분별력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뭐라고 그랬지? 샤오 말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장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사실 이것만 아시면은 우리 이 이야기를 희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로 읽자고 제가 제안했었죠. 그렇게 읽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동의하신다면은 그 결절점이, 그러니까 변곡점이죠. 그 변곡점이 샤오말의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두 번의 만남입니다. 한 번은 찻집에서, 한 번은 샤오푸즈를 찾다가 못 찾고 헤매는 과정에 이제 그 행상으로 나선 샤오말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메뚜기론이 있었죠. 이제 샤오말은 죽었어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희망의 유혹.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계속 천하무적이다 하면서 희망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요. 희망 고문에 길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희망에 대해서는 얘는 매저키스트가 돼버린 거지. 그지? 희망에 고통당할수록 더 즐거워하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는 그의 힘겨움이, 그러니까 귀신보다 각박한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보다 덜한 것을 보면 언젠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신 승리를 감행하는 거지. 뭘 믿고? 희망신을 믿고, 희망이라는 신을 믿고, 인력거로 표상되는, 그는 자신이 늙더라도 절대 저들처럼 낡은 인력간을 끌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 아주 쾌해서 폐인이 돼서도 이 꼴을 못 버리지. 그 꼴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뒤에 가면 돈 꾸러 다니고 하는 장면들 있죠. 결국 사기치고 결국은 란민까지 팔아먹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 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희망신을 믿은 대가라는 거지. 여기 그 비판이 아주 통렬합니다. 아주 통렬합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나름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화자가 계속 이렇게 개입합니다.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연대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독자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의 샹지는 그냥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희망이나 노력이 모든 개인의 눈을 가려. 아까 경주용 말을 얘기했었죠. 가려. 사람들마다 맨손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각자 자신의 길을 더듬어 갔다. 이게 희망노예입니다. 희망노예. 자신이 고통당하는 걸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화폐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희망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이 노동력이 끊임없이 착취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라는 그 주문에 그들 걸려드는 거지. 샹즈는 다른 이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돈과 앞날의 성공만을 생각했다. 이게 거의 끝부분까지 가요, 이 생각이. 이런 점에서 다시 반복하자면은 희망신을 믿는, 이건 화폐신이기도 하죠. 믿는 샹즈의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샹즈는 악큐의 또 다른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드디어 찻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딱 중간쯤이에요. 이 소설에. 이 소설이 딱 중간쯤에 이 찻집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자들은 심상치 않은 예감을 여기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딱 여기에 꽂혀야 돼요. 아, 이거구나. 안나 까레니나의 경마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태의 핵심들이 드러나요. 여기 샤오말의 몸에서 상황은 말씀드렸죠. 이거 저는 찻집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샤오말의 몸에서 자신의 과거를, 샤오말은 그 어린 손주죠. 그리고 노인의 몸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것만 같았다. 이 순간에 자각이 번뜩 번개처럼 들이친 거지. 들이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푼도 쓸데없이 허비한 적은 없었으나 노인과 아이를 위해 고기만두를 10개씩이나 사준 것에 대해서는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처음으로 이 쫌팽이 새끼가, 이 노랭이가 처음으로 이 노인을 보고 손주를 보고 자기 돈을 써요. 고기만두를 10개나 사다 줘요. 이건 뭔가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온 것이지.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샹지의 마음에 쌓이겠죠. 쌓이면서 이제 어떤 행동에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게 차오를 찾는 과정도 있고 또 유혹을 또 거치기도 하지만은 샤오푸즈에게로 이르는 과정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서 그는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지금 주인은 영화 보러 갔고 인력거 꾼들이 모여서 찻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죠. 자, 그는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보고 싶었다.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는 순간에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노인과 어린아이가 그의 가장 큰 희망을 깨뜨려버린 것만 같았다. 여기 밑줄 안 그으면 이 소설 읽은 게 아닙니다. 노인의 인력거는 자기 것이라잖아. 노인도 인력거꾼이잖아요. 인력거를 끌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인력거를 사귀어놓으라고 결심했으며 지금도 그 목표이자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있다. 내 인력거만 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죠.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을 보라. 저 노인을 보라. 아니죠. 이 찻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잖아요. 기온이 갑자기 바뀌니까. 요 장면, 이게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요 찻집 사건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 소설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결정적인 에피소드들이 소설의 퀄리티를 좌우할 때가 많아요. 예, 낙타 샹지 얘기할 때 찻집 사건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글쎄 소설 미학의 기초랄까요? 기본을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읽으면서 이 부분 관심 안 뒀는데 나를 또 혼내나 보다 싶은 분 뜨끔뜨끔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부하는 거지.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청이, 그렇지? 확실히 이해 갔죠? 여기서 이제 작가는 화자를 매개로 해서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툭 던져놨습니다. 이게 아까 그 영화죠? 그 장면입니다. 우리 샹지가 고기만두 10개를 사와서 이 노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밖에 인력거에서 인력거 훔쳐갈까봐 인력거 안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던 손주 있죠? 샤오마를 불러서 고기만두를 먹이는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에서 전혀 남들에게 뭘 베풀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해왔던, 베품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해왔던 샹지가 이제 노인과 샤오말에게서 어떤 공감의 지점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희망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그 장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샤오말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만난다 그랬죠? 다시 얘기하지만 샤오푸즈를 찾으러 갔다 못 찾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이하를 보시면은 23장이에요. 이제 막바지로 막 갑니다. 여기에서 샤오말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샤오말은 벌써 죽었고, 손주는 죽었고, 혼자서 행상을 하고 있어요. 차를 파나, 뭘 파나, 이게 차, 뜨거운 차를 파는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49페이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 보세요. 이게 작가의 목소리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개인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지.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소시적엔 나 역시 몸도 튼튼하고 마음씨도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튼튼한 거? 강철 인간이라고 해도 이 그늘에선 못 벗어나. 마음씨 좋은 건 또 무슨 소용이 있고. 인과응보라고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 젊었을 때 나도 한 맘씨 했다네. 다른 사람들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다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 사람 목숨도 구해줬어. 강에 뛰어들던 사람, 목매단 사람, 가지가지로 다 구해봤지. 보답? 그런 건 받아본 적도 없어. 나는 언제 얼어 죽을지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 막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산다는 건 하늘 꼭대기에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지. 메뚜기 본 적 있지. 혼자 참 멀리 뛰지. 하지만 어린애들에게 잡혀서 실에 꽁꽁 묶여봐. 날지도 못해. 일단 무리를 지어 때를 이루면 엄청난 농작물을 단번에 먹어치울 수 있어. 아무도 손쓸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 맘씨 그딴 거 줘봤자 손자 한 놈 지키질 못했어. 놈이 병이 났는데 약 사줄 돈이 없었어. 그냥 내 품에 죽어가는 걸 지켜봤을 뿐이야. 말할 필요 없어. 저는 이 부분을 샤말 할아버지의 메뚜기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혼자서는 아무리 멀리 뛰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애새끼들한테 다리 묶이는 순간에는 거기 매여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날지도 못하고. 지금 인력거꾼의 꼴이라는 거지. 결국은 여기 나오죠. 일단 무리를 지어 때를 이루면 이거죠. 이 메뚜기 얘기하면 또 펄벅의 대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메뚜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연대와 협력 이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잘나오고 아무리 마음씨 좋고 해봐야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구조란 말 한마디도 안 쓰면서도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함께 뭔가 공동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샤오말 할아버지의 메뚜기론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 대자본으로 가봅시다. 이 어떻게 읽나? 따자윈. 이 대자원은 공동주택이라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새들어 사는 집, 아주 북적북적한 집 이런 뜻인가 봐요. 복잡거리는 집. 여기에 가난한 삶의 풍경을 그린 장면도 눈에 시리게 남습니다. 방은 좁고 벽은 낡아. 이런 묘사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솜씨가, 이 묘사 솜씨가 어디에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죠. 차가운 바람이 이쪽 틈새에서 들었다 저쪽 틈새로 빠져나가며 그나마 있던 온기마저 모두 가져가 버렸다. 여기 이제 부인네들 얘기 나오고요. 또 애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 있고, 태양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보고, 꼬방 동네 사람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못생긴 처녀들은 장차 자기 어머니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그나마 얼굴이 반반한 처녀들은 조만간에 부모에게 팔려 행복을 누리러 간다. 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대표적인 우리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샤오푸즈 같은 경우죠. 이 샤오푸즈가 얼창즈라는 또 다른 인력군이잖아. 이 인력거꾼의 딸인데, 이 인력거꾼이 이 삶이 피폐하니까
이 알코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죠. 엄마까지 때려 죽이지. 엄마가 죽죠.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결국 인력거를 팔지. 이 인력거를 누가 이어받아요? 샹즈가 이어받죠. 다 연결이 되죠. 샹즈가 이어받아요. 그건 무슨 관거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창즈의 딸 샤오푸즈의 경우를 보세요. 여기도 또 다른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얼창즈라는 인력거꾼의 인력거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삶도 얼창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복선을 익히지. 그렇죠? 여기 이 샤오푸즈는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00원에 팔렸다가 군인에게 또 내팽개 쳐져서 집에 돌아와서 훈이후의 간계 위에서 매춘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또 청교 근처에 싸구려 매춘굴로 가죠. 거기에서 온갖 그 고통을 당하다가 숲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 죽음은 크게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훈이후의 죽음과 샤오푸즈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 샹즈의 삶의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되죠. 몇 가지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샤오푸즈의 죽음, 샹즈의 추락입니다. 거적으로 이 그림부터 보고 올까요? 이 장면입니다. 이 영화 장면인데 샤오푸즈가 아주 청순한 여성을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이 샹즈가 이 거적을 벗기는 걸로 끝나고 화면이 바뀝니다. 그 장면 보고 난 다음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무 위에서 산까치 몇 마리만 길게 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샤오푸즈의 묘일 리가 없었다. 묘가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잘 알고 있었지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샤오푸즈마저 땅속에 묻히고 말았어. 그도 샤오푸즈도 성실하고 끈기 있게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물뿐이었다. 샤오푸즈는 목매단 귀신이 되어버렸어. 거적에 말려 연고 없는 이들의 무덤 사이에 묻히는 신세가 됐으니 이런 게 바로 평생을 노력한 결과란 말인가. 이제 와서야 절절하게 깨닫죠. 이제 차오 선생의 오아시스가 샤오푸즈를 찾으러 간 계기가 차오 선생네 집에 데리고 오라 그래서였죠. 그게 다 깨져버린 거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오아시스 행이 영영 차단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샤오말 할아버지의 메뚜기론이 현실로 바로 다가온 거죠. 절절하게 다가와서 어디도 이제 가지 못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소로 돌아온 상진은 괴로움에 이틀 동안 내리 잠에 빠져들었다. 절대 차오 선생 댁에 가지 않을까. 이제 못 가죠. 편지도 보낼 필요 없어. 차오 선생도 샹지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다. 이틀을 잔 뒤 그는 인력거를 끌고 나왔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으리라.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일을 배가 부르면 잠을 자리라. 생각은 해서 뭐하고 희망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처음부터 자기 인력거를 갖겠다는 희망의 이 노예였던 샹지가 희망에서 풀려나는 순간 추락해버려요. 이 비극이죠. 희망에서 풀려나서 이제 우리 사회주의 리얼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투사가 돼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가는 전사가 돼야 되는데, 싸움꾼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나가긴커녕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 중의 밑바닥, 짐승이 되고 말죠. 사람들은 자신을 짐승 가운데서 끌어냈어요. 이렇게 부평으로 사람답게 살라고 끌어낸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자신과 같은 부류를 짐승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지, 이 사회가. 그리고 샹지는 문화의 도시, 이 거창한 도시 베이핑, 부평에서 살고 있지만 다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 장면은 이 소설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관련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라오스라는 작가가 항전 문학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40년대하고는 다르게 이 시기만 해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 점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40년대 이후 넘어가 50년대 이때 가면은 이런 걸 다 반성한다 그랬죠. 자아 비판을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정선동의 문학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런 점이 있어서는 귀하죠.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초판본을 번역을 다 해요. 다른 판본들은 다 개작한 것이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뭉텅이로 떨어져 나갔다 그럽니다. 제가 텍스트 비평을 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기 차오 선생은 착한 선한 사회주의자예요. 우리 샹지가 오아시스라고 표현했던 자기 아내도 그렇고 란밍이라는 학생 그보다 더 골수였습니다. 둘은 죽이 잘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게 정말 루신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루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정말 그 고집세고요. 강단지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우리 기억납니까? 뭐였지? 쩡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그죠? 그게 루신의 이 고갱이라면은, 사상의 그 핵심, 고갱이라면은, 우리 라오스 선생은 착한 사람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 거리를 가지고 잘 바라보는데, 뭔가 외압이 가해지면은, 뭔가 좀 흔들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의 함정이죠. 그런 저는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차오 선생은 사회주의자, 란밍은 학생보다 그보다 더 골수였어요. 얘는 그야말로 좌익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차오 선생을 배신한 이 란밍이 출세를 했죠. 출세해서 공산당 대쪽에, 좌익 쪽에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샹즈를 매개로 해서 인력거꾼들을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걸 누가? 샹즈가 팔아먹어버린 것이지. 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샹즈가 짐승의 중에서도 정말 더한 짐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란밍이에요. 짐승 중에 최고의 짐승이 사람 팔아먹는 짐승이죠.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죠. 사람을 돈으로 바꾸는 짐승이죠. 인신매매잖아, 일종의. 그래서 란밍이 조리돌림을 당하죠. 이것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중국 문학에서, 이것도 루신에서 시작한 건데, 구경꾼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이 구경꾼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 조리돌림을 하나의 축제처럼 보죠. 그럼 미리 잠깐 볼까요? 여기 란밍의 처형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형벌의 전시와 구경꾼 문제인데, 이 장면이 바로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맨 앞장에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처형 장면을 전시하고 스펙터클, 구경거리로 제시함으로써 훈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구 대역죄인 죽으면 목을 효수해서, 목을 잘라서 성에 걸고 이랬죠.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란밍이라는 친구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랬던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중국의 혁명을 얘기하고 막 거창하게 얘기했던 이 란밍이 자기 선생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어왔다고 F학점을 주니까 선생을 고발해버려요. 고소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샹지가 순 형사에게 다 뺏기는 게 되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들이.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회에서 체면이란 혁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대학 다니는데 유급했다고 할 수 있겠어. 내 체면이 있지. 혁명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시는 이 젊은 혁명가들과 대논쟁을 벌여요. 이 패션으로서 걸친 혁명가들 있죠.
이 막스 사상을 외투처럼 패셔니스타처럼 걸친 자들하고 대싸움, 대투쟁을 벌입니다. 루시는 어떤 사상에도 소속되질 않아요. 참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게 루신이 무서운 이유죠. 라오스 선생은 무섭진 않아요. 좀 안쓰러운 점들이 꽤 있습니다. 곳곳에서. 좀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루시는 무서워요. 루시는 무섭습니다.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란밍은 이렇게 자기의 학점 잘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유독 차오 선생에게 분풀이를 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래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반동행위를 했다. 이 좌파들의 정치판의 그 이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샹즈가 짐승이 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에피소드죠. 사건이 란밍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샹즈는 시 전문가가 돼요. 많이 들어봤죠? 요즘 시 전문가들 많죠? 용돈 받고 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20대들도 있나? 이렇게 용돈 받고 시 나가고 그러나? 우리 쌤이? 그런 적 없어요? 이 시위 알바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향즈가 그 길 갑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란밍과 차오 선생과 란밍과의 관계 파악됐죠? 가짜 이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걸 샹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단하고 있는 셈이죠. 란밍은 돈을 위해 사상을 팔았고 샹즈는 돈을 위해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많고요.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금방 돈 안 되거나 권력과 관계없으면 바로 바꾸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돈을 위해 사상을 팔고요. 돈을 위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란밍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샹즈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 저 새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지. 샹즈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필요해지자 란밍을 팔았습니다. 돈을 위해 일했으니 더 많은 돈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충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란밍은 자신의 사상을 믿었다. 사상에 대한 치열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었다. 샹즈는 란밍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누리는 생활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좌익 사상가로서 고위 관리까지 됐는데 얘가 부를 누리고 있죠. 부를 누릴수록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공산당 지배계층들에 대한 풍자기도 하죠. 풍자가 아니라 비판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66년에 그런 홍위병들한테 그 모진 꼴을 당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삼체라는 드라마 봤습니까? 삼체. 중국의 그 SF 드라마 있죠. 맨 첫 장면이 이 홍위병들이 그 박사, 그 주인공의 아버지인가요? 그 박사를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 떠올려 보시고, 그게 일상화 됐었습니다. 이 용수 씌우고 온갖 조리돌림하는 거, 이게 일상화 됐었어요. 그거를 이제 관중들은 다 구경만 합니다. 이 장면이, 이 란밍의 형벌을 전시하고 이게 구경하는 구경꾼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왔다라는 그러죠. 란밍이 왔다. 구경. 이게 하나의 구경꾼 모티프. 귀신이 온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잘 보십시오. 중국 영화인데 이 귀신이 온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구경꾼 모티프가 어떻게 이 영화로 보이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돈이 우리의 샹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란밍처럼 돈이 많았으면. 돈은 란밍의 인격을 깎아내렸고 돈은 샹즈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란밍을 60원에 팔았네. 80원이 아니라 60원에 팔아먹었다. 우리 학생들이 80원이라고 썼으면 제가 반점은 줬을 것 같습니다. 란밍이 원하던 것은 군중의 역량이었고 샹즈가 원한 것은 란밍과 같은 향락이었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자기 배반,
그죠? 사기 행각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란밍의 피는 운동자금 위에 뿌려졌고 향즈는 돈을 허리춤에 쑤셔 넣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타락과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공산당은 대장정, 롱마치라고 하죠. 34년부터인가요? 시작된 대장정을 통해서 뭐 검소하고 금욕적이고 해서 농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타락합니다. 그 상징이 바로 란밍이었던 것이지. 그죠? 근데 이 란밍을 향즈가 짐승이 되는 갈래길에서 파는 것으로 처단합니다. 이거 흥미롭죠, 이 지점도. 이 지점 흥미로운 배치예요, 마지막에. 이 개인주의를 두고서는 말이 많습니다. 제 식으로 짧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워낙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이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번역어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얘기하는 인디비주얼리즘의 함의와 번역된 말, 카이진 시우기에 일본에서 번역됐으니까 개인주의의 그 함의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경우에는 정통의 중력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집단주의, 가족주의 이런 게. 그래서 개인주의를, 서양적 의미의 개인주의를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스펙트럼이 서양에서 얘기할 때 그 개인주의가 있고, 개인의 발견, 이거 혁명의 자원이었죠. 결정적인 자원이 개인의 발견입니다. 신으로부터 독립과 이성의, 그죠? 이성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이성의 우월, 그러니까 그 신권보다 이성을 갖춘 인권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을 발견하는데, 이 개인은 그러니까 나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삶을 영위해 나가되,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독자적이고 고유한 삶이 영위해 있을 테니까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삶을 누리되 늘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고 흩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 사회계약론이 형성이 되고 그게 국가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서양의 큰 정치 철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개인이란 말이 낯설어요. 낯섭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를 에고이즘으로 바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기주의로. 그러니까 에고이즘도 개인주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넓게 보면은 이쪽에 놓여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개인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개인주의란 말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개인주의를 전면에 처음 내세운 사람이 염상섭이에요. 염상섭이 개성과 예술, 그리고 지상선을 향하여 이런 글을 통해서 개인이야말로, 개인의 삶, 개인이야말로 독이적 생명, 이런 말을 씁니다. 독자적이고 고유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포획해 버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봉건제 전통하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제국주의하고 싸워야 되지. 이 조건 하에서 개인을 오롯이 발견해내고 개인주의를 온전히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많은 굴곡을 거칩니다. 지금도 개인주의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긴 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문학사에서 개인의 문제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란 말하고 같은 용어로 파악하는 경향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향즈가 이 모양이 이런 것은 아까 메뚜기론 있었죠? 그렇죠? 이 어떤 타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연대의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희망에 들려서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에 들렸다는 얘기는 이기주의, 자기 욕심만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개인주의가, 즉 이기주의가, 밀폐된 이기주의가 초래한 결과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원문이 개인이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위해 죽음의 길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숨결이 남아있는 죽은 영혼이었다. 이제 죽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 란밍을 팔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살아있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서 만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따르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겠죠. 영혼 속에 들어찬 개인주의는 그 육신과 함께 흙 속에 썩어갈 것이다. 여기서 영혼 속에 꽉 찬, 그러니까 이 속속들이 스며든 이기주의는 이렇게 번안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빠르죠. 자기밖에 모르는, 여기서는 이 문제도 짚을 수가 있습니다. 향즈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사회 구조적인 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독자가 당연히 읽어내야 되죠. 당연히 읽어내야 되고, 여기 독자는 향즈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독자 당신들이 향즈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향즈처럼 희망의 노예가 돼서 이 경주마처럼 앞날의 희망만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달릴 수 있다. 그러지 마라. 주위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고기만두도 사주고, 그죠? 김치전골도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연대도 하고 메뚜기 떼를 만들어서 때로는 다 한번 쓸어버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이거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체면을 바로 앞에 이제 개 같은 낙타 향지 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이 낙타는 자기의 짐, 어떤 자기 희망이라는 그 고통의 짐들이죠. 또 여기에 아까 봉이 두 개, 단봉 낙타가 아니고 쌍봉 낙타였죠. 하나는 자기 희망이라는 짐, 무게, 또 하나는 사회적 병폐라는 짐, 가한 짐을 지고 걸어가는 향즈를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면을 소중히 여기고 강인하게 꿈을 줬던 사람, 자신을 사랑했고 독립적이었던 사람, 이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독립적이었죠. 근데 그 안에 갇혀버렸던 얘기입니다. 건장하고 위대했던 향즈는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일꾼이 되는지 모르겠다. 죽음 뒤척거리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나 타락한 인간, 이기적이며 불행한 인간, 사회적 병폐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리고 개인주의의 말로에 선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여기 이기적이며 이랬죠? 개인주의란, 라오스의 개인주의는 여기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말로에 선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땅에 묻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 향즈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문제는 잘 봐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 이기적이며 불행한 인간, 사회적 병폐의 산물이며 개인주의의 말로에 선 그 영혼이, 그랬죠?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땅에 묻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땅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안 묻혔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도 다 이 향즈의 이 영혼, 개인주의 말로에 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땅에 묻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데, 향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미연형으로 얘기를 해놨죠. 미래 결정되지 않은 시제로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향즈의 꿈과 희망과 절망의 흐름들을 따라서 쭉 낙타 향즈를 읽어봤습니다. 이 착한 라오스의 비극적 죽음이 못내 안쓰럽긴 한데, 그죠? 뭔가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착한 사람이 안고 있는 아쉬움과 뭐 그 문제들을 접고라도 낙타 샹즈만은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찍이 미국에도 소개됐고요. 일본에는 43년에 번역됐다 그래요. 상당히 빨리 번역이 됐죠. 일본은 워낙 빨리 번역을 하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루신의 아큐정정과 함께 낙타 샹즈가 번역이 됩니다. 중국을 아는, 중국인의 내면 풍경을 아는 하나의 시금석 같은 걸로 이해를 했던 거죠. 이게 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아내 최영애가 함께 번역하고 선문이 실려있는 2권짜리입니다. 재밌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중고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 오래돼서 40년이 됐죠? 40년이 됐습니다. 마시 부자는 런던에서 쓴 런던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세동당,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세동당. 4세대에 걸친 단란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반어입니다, 반어. 4세대가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게 증손주까지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하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3부작입니다. 상중하,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찻집이라는 걸작 드라마입니다. 희곡입니다. 사세동당은 제가 권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번역의 문제 때문에 마시부자하고 찻집은 꼭 보시고 사세동당은 도서관에 가셔서 읽을만 하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세요. 이게 2020년에 무대에 오른 낙타 샹자입니다. 낙타 샹자 이랬네. 낙타 샹즈. 아마 이게 상자로 생각할까 봐 그래요. 낙타 샹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타가 무슨 상자로 싣고 가나? 뭐 이런. 낙타 샹즈. 한국에도 중국 경극을 다시 뭐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모양이죠. 다시 번역해서 연극을 올린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 뉴스의 칠순잔치 같죠? 숫자 곳곳에 걸려 있고 이제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자막이 있든 없든 그냥 보면 압니다. 그때 안 보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들리던 말도 들리고 그럴 겁니다. 자, 여기가 베이징 타이핑 호수입니다. 태평호. 태평호 근처에서 실종됐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 호수에 몸을 던진 게 아니냐.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착한 라오스 선생을 생각하면서 남이 원하는 그림엔 다 써주는 이 라오스 선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로의 낙타 샹즈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